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든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단적인 행위이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보훈 장관은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질하든지. 만약에 대통령의 의중이 담기신 것이었다면 그건 정말 잘못하신 행동이죠. 닉슨이 그랬듯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신 것으로 오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들이 밝혀지려면 지금 말씀하셨던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어야죠.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어서 과연 검찰이 왜 본인들이 구속결정을 내렸던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검찰이 왜 두 사람 이외의 모든 실제로 범행을 행한 국정원 직원들과 경찰 직원들을 왜 기소 유예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하겠죠.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했고 누구에게 보고했고 누구와 이야기를 했는지 밝혀주셔야 하겠죠. 그 이전에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12월 16일 날 왜 허위 결과 발표를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범죄자가 되고 경찰 전체를 권력의 시니어로 만들고 정치에 종속된 기관으로 만들고 전국에 있는 10만 경찰관들을 그 자존심을 그렇게 짓밟으셨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거나 요청을 받았거나 종용을 받았거나 누구와 협의했는지 이런 것들 다 밝혀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우리는 과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셔야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는 그 이후에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에 반대합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정통성에 흠집 내지 마라, 대통령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미리 결정하고 미리 답을 내놓는 이야기에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로 아직 다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하야하라, 대통령 사퇴하라, 이 주장에도 저는 반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진상이 일단 철저하게 규명되고 그 다음에 정말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 다수의, 특히 상처 입은 국민들의 동의를, 용서를, 허용을 얻어내실 수 있는 행동과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물론 다른 생각 가지신 분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방송과 언론의 문제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의 자유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척도를 가름합니다. 중우정치인지 민주정치인지. 그런데 지금 우리 방송과 언론은 상당히 몸살과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언론과 방송의 자유가 없다고 주장한 기자, PD들은 자기 직업을 잃고 거리로 나와 있고요. 대한언론을 만들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만들고 싶은 기사,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못 만드는 일선의 언론인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 만나보고 저를 인터뷰한 분들이 결국 내보내지 못하고 데스크의 반대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릴 때마다 제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그분들이 안쓰럽고 방송과 언론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5년 임기 다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시면서 나라 발전해 주신다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은 국정사건의 진실 밝히고 재발방지책 마련하고 그 다음에 방송과 언론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송 언론이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게 허용만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박지만 씨가 대통령이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훌륭한 분이 대통령이 돼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우수한 분이라도 비판하는 언론의 소리가 없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별 상관없는 곳에서 유혹과 욕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정치에 제가 왜 자꾸 정치에 뛰어들고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하느냐, 싫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넌 범죄 얘기나 해라. 그게 제일 듣기 좋다. 네. 그것이 알고 싶을 때 나와서 범죄 얘기할 때는 참 보기 좋은데 뭐 정치적 얘기하니까 보기 싫다.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요. 또 감사드리고. 그런데 제가 겪은 것, 또 여러분께서 아마 공감하실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에 정의가 수립되지 않고 불의가 판치고 불법이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범죄 사건 하나하나의 수사도 때로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압력이 작용될 가능성이 있고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정의, 정치적 정의가 제자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죄적 정의에만 몰입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얻은 깨달음이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요새 제가 또 욕을 많이 먹습니다. 원래 뭐 보수 우익 쪽에 계신 분들은 거의 전부가 저를 욕하고 계셨지만 최근에는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이 저를 막 욕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정치가 드러났어. 역시 의심했던 대로야. 왜? 대통령 하야 사퇴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촛불 집회가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과격하고 극단적 주장은 중립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막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저보고 후퇴했다, 꺾였다, 혹은 보수적인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고요. 다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때로는 정치에 냉소, 무관심을 갖고 계시기도 하면서 마음속에는 정의와 양심이 살아계신 다수 국민들을 저는 바라봅니다. 그분들이 움직이셔야 바뀝니다. 그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너무 감정에 치우친, 그리고 너무 앞서 나가는 극단적인, 공격적인 구호나 목표를 내걸면 그분들은 겁나서 못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높은 목표, 너무 극단적인 목표를 내걸고 일을 시작하면 그 목표 달성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실망하고 쉽게 떨어져 나기가 쉽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일단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을 길게는 다음 대선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5개월이 남았죠. 4년 5개월을 42.195km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뛰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전력 질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2.195km 뛸 수 있겠습니까? 전 마라톤, 하프 마라톤 뭐 많이는 아니지만 참여는 해봤는데요. 꼭 그런 분들 계세요. 딱 마라톤 출발선상에서 딱 울리면 막 뛰어나가서 처음에 1등 하시는 분들, 몇몇 분들. 그분들은 거의 뭐 1km도 못 가서 다 탈락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멀리 보자. 정의는 때로 대단히 늦게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 수도 있고, 민주주의 역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어렵게 이제까지 오랜 기간 걸려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존경하는 도선 안창호 선생님, 결국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시고 병원에서 임종을 하셨습니다.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숱한 애국지사분들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하고 떠나셨어요. 그럼 그분들의 삶은 헛된 것인가요? 그분들은 잘못하신 건가요? 실패하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자주 독립국가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해. 내 눈앞에서 대통령이 하야해야 해. 내 눈앞에서 정권 바뀌어야 해.
이건 좀 조급하다는 이야기죠.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완전한 민주주의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어.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이 또는 직접 내 아이가 없어도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내가 한 희생과 노력의 과실을, 성과를 맛볼 수만 있다면, 우리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조국의 광복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해방된 조국의 문지기가 되겠다. 그냥 대문 지키는 경비원으로 백의종군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이 부분도 역시 어렵습니다. 우리 배원종 대표님이나 서울의 소리의 어떤 그 논조와 저와 좀 이 부분이 부딪힙니다. 근데 그걸 용서해주고 계세요. 그걸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요. 저는 투쟁과 척결이라는 방법은 성공하기 어렵다, 혹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진실과 화해라는 방법이 결국 이 땅에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이고 정의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너무 양쪽으로 갈려서 서로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불이라고 보는 이 색깔론의 시대, 내란적 상황, 여기에서는 정의가 구현되거나 진실이 규명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상호 서로를 인정하고 그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대신에 결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지켜내야겠죠. 저는 그것을 첫째로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주자라는 거죠. 현재 기득권 세력, 재벌, 돈 많은 사람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시오 라고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대신에 제발 역사 왜곡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놔두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뺏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진실과 화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사건도 마찬가지의 접근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당신들의 정권, 당신들의 권력을 인정해 줄 테니까 대신에 제발 진실을 규명하게 해 주십시오. 있는 그들의 진실을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면 당신들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속지 않은 심정으로 남은 기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해법은 그런 겁니다. 예, 끝나고 나서 기회 드릴게요. 5.18 마찬가지고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진영의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공격과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보면서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감정적으로는 상대방들을 좀 입을 꿰매버리면 좋겠죠. 말을 못하게 하고 글을 못 쓰게 하고, 아니면 그들을 전부 고소고발해서 교도소에 넣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해법은 찾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커다란 국민 대통합이라는 차원에서의 서로 간에 상대방은 악마고 우리는 천사고 라는 이분법을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화해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질 수 있도록,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조금 싸움보단, 투쟁보단, 상대방의 박멸과 척결보다는 존중을 하되 사실을 드러내고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건 지금부터 많이 느낍니다. 양쪽 모두에서 도를 맞습니다. 양쪽 모두에서 배신자 소리를 듣고 양쪽 모두에게서 박쥐 소리, 변절자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위기의 시대에 중립은 없다. 중립이라는 것 그 자체가 가장 반역이다. 괜찮습니다. 욕은 듣겠지만 좀 저는 어쨌든 이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실과 화해라는 해법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헌법 전문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1운동, 4.19, 또 6월 항쟁, 5.18 여기 대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제 나름대로 혹은 우리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나 뇌과학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 이유와 일리가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촛불 집회에 많은 분들이 안 오신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었다. 또는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혹은 정보, 언론, 방송이 왜곡되어서 보도를 안 하니까 그렇다. 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3.1운동 때 우리 텔레비전이 있었나요? 신문은 제대로 보도를 했나요? 백성들의 대부분이 신문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지금보다 그때 인터넷이 있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흰옷 입은 우리 백성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발통문으로, 그렇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그런 김인현, 3월 1일 정호, 우리 다시 나온다는 그 약속 한마디로 다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 선조들의 상황, 상태, 우리 뇌과학에서는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뇌의 기능이다, 인간의 기능이다. 뭐냐? 우리 인간은 보상 심리, 내가 칭찬받거나 또는 이기거나 쾌감을 느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 보상을 받는 것이 바로 대뇌의 변형기라는 곳에서 활성화될 때 나오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계를 자극할 때 기분도 좋아지고 붕 뜬 것 같고 촉수로 뭔가 짜릿한 전율이 흐르는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거거든요. 첫 키스의 감동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그냥 상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하는 작용이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외세에 짓눌려 있고 그 일본의 통치는 잘못되어 있고 우리 독립투사들을 탄압하고 빼앗고 수탈하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그냥 인간 본연의 감정,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느낄 수 없어라는 인간의 자발적인 본능적인, 어떻게 본다면 자연스러운 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정의로운 분, 용감한 분, 5.18도 마찬가지고 6월 환경도 그렇고 4.19 때도 그렇고요. 그분들이 특별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런 용기는 잘 안 생깁니다. 왜? 학습과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건 아닌데 라고 느꼈다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회의석상에서 하면 총장님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실 거고 다음번 연봉 협상 때 문제가 생기고 조교수, 부교수 승진 때 문제가 생기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런 인지 기능이 발동이 되는 거죠. 오히려 순수한 사람, 그런 사후적인 학습과 교육으로 억눌려지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정의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떨까요? 2013년 촛불 집회에는 3.1운동만큼 많은 분이 안 오십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경험이, 수없이 많은 학습이, 수없이 많은 정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겁니다. 계산이. 아, 그래, 국정원 사건 잘못됐지, 민주주의 유린됐지, 헌법이 짓밟혔지. 처음에 나도 아닌 줄 알았는데 검찰 수사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저거 진짜 엄청난 일이네.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꼭 거기 가야 돼?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 나가 있잖아. 그리고 뭐 촛불 든다고 바뀌나? 지난 정권에는 문제 없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갖가지 여기에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다른 대응 논리들도 계속 보급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의 어떻게 본다면 국가 전체가 위기에 처하고 불법과 불의가 자행된 상황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국정조사도 있고 재판도 있고 지켜볼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진상이 드러나고 처벌되고 문제 해결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계신 분도 많으시고요. 하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집회에 나와주시고 그 힘든 어려움 감수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사회를 지켜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사실 저도 여러 차례 가보고 거리 강연도 하지만 그 사회에 이렇게 돈 많고 힘 있는 분들 거의 안 나오세요.
오히려 먹고 살기 바쁜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 또는 회사 다니시는 분, 공장 다니시는 분, 아니 그 지역사회 시민단체 분들, 이런 분들, 학생들 이렇게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이런 정보 과잉 시대에 그리고 자신에게 닥치는 문제가 더 심각한 개인주의적 사회에 정말 촛불 같은 사회를 밝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들께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제가 사실은 경찰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국정원 사건 그게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죠. 교수직 그냥 하면 되고 순간만 참으면 그 순간의 참을성이 참 안정을 보장해 주는데, 근데 그때 제 뇌리를 때린 일화가 있습니다. 독일 나치 치하에서 어떤 독일인이 남겼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웃 간의 사이가 좋은 동네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나치 친위대 복장을 사람들이 막 오더니 이웃집에서 친하게 지내던 남자를 잡아가더라는 겁니다. 왜 잡아가요? 영장 가져왔나요? 아니래요. 불법적인 연애예요. 그런데 잡아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유태인이에요. 몰랐어요? 그리고 잡아가더래요. 유태인. 난 유태인이 아닌데? 저 사람 안 됐긴 하지만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닥칠 거니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 뭐. 그 다음날 또 다른 이웃이 잡혀가더랍니다. 저 사람도 유태인이요? 아니, 저 사람은 동성애자여서 몰랐어요? 이렇게 잡아가더래요. 난 동성애자 아니니까 괜찮지. 그 다음날 또 누가 잡아가요. 저 사람 누구예요? 저 사람 공산주의자야? 몰랐어? 난 공산주의자 아니니까. 그 다음날 또 이웃이 또 잡혀가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잡혀가요? 저 사람 과거에 정신병원에 들어갔던 전력이 있어. 나는 정신병원 간 적이 없는데? 뭔가 좀 이건 잘못됐다 안 됐다 느끼긴 했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러다 며칠 후 갑자기 나치 친위대가 자기의 집을 쾅쾅쾅 두드리고 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칩니다. 나는 유태인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정신병력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잘못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보러 온 사람이? 당신은 이웃에 유태인과 정신병자와 동성애자가 있는데도 신고도 하지 않고 있었잖아. 그때 깨달았답니다. 제일 처음에 잘못된 일, 불법적인 일, 불의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주민들과 함께 문제제기를 했었더라면 나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와 회한을 이 사람이 남겼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회의 불법과 불의가 자행될 때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나나 내 가족, 내 자녀 자손에게 분명히 부메랑이 돼서, 날카로운 칼끝을 가진 부메랑이 돼서 우리 뒷목을 찔러 올 것이다라는 거죠. 따돌림다 하던 초등학생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6학년짜리 학생이 저녁 식사 시간에 부모님께 묻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반에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말을 걸면 말만 걸어도 말 건 친구도 따돌림 당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의 부모는 뭐라고 답을 하셨겠습니까? 아유 얘야, 너 걔한테 말 걸지 마. 너도 따돌린다면 어떡해? 괜히 너 오지랖 넓게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네. 그 다음날 그 어린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게 사실 자기 얘기였거든요.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5학년 때, 4학년 때, 3학년 때, 2학년 때 너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마저도, 너무 가깝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마저도 자기를 슬슬슬 피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다도 자기만 가면 딱 입을 닫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왜 그럴까? 누군가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를 따돌리던 그 반의 짱이 애들한테 다 얘기했답니다. 쟤랑 얘기하지 마라. 누구든 쟤랑 얘기하면 나, 응? 그놈도 따돌릴 거야. 그래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혹시나 해답이 나올까 봐. 그런데 내 부모님마저 야 너도 따돌림 당하면 어떻게 말하지 마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자신은 앞으로 영원히 따돌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떤 누구도 용감하게 나서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다 부모님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린이들 학교 폭력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에 30명 있다고 치면 학생은 서열상 몇 번이에요? 짱부터 시작해서 따당한 찌질이까지 쫙 세웠을 때 그러면 어떤 친구는 전 17번 같아요. 어떤 친구는 4번 같아요. 어떤 친구는 9번 같아요. 이래요. 그럼 그 다음에 얘기죠. 그럼 지금 반에서 따돌림 당하는 애 있죠? 예, 그래. 걔가 30번으로 친다면 걔가 전학 가면 어떻게 될까요? 따돌림 없어질까요? 아니래요. 누가 당하죠? 29번이요. 29번이 전학 가면 누가 당하죠? 28번이요. 그러자 이제 17번이라고 이야기한 아이가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낮게 얘기했나?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따돌림 당한다는 것은 따돌림 당한 아이의 책임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든 따돌림 할 명분과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키가 너무 작으니까, 어떤 친구는 키가 너무 크니까, 어떤 친구는 살이 너무 많이 쪘으니까, 어떤 친구는 너무 빼빼 말랐으니까. 갖다 붙이기 나름이란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다가 지금 다수인 여기에 앉아있지만 딱 5시간만 비행기 타고 날아가 보세요. 다른 나라 가면 우리는 소수자 아닙니까? 그 외국에 사는 친구들이 다 소수자로 살아오잖아요. 그런 거란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정의롭지 않고 헌법이 유린되고 법이 위반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제도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커다란 문제이고 위기이고 언젠간 내게 닥칠 일이란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해서 남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방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요즘 드리는 말씀이, 저는 대한민국의 정의의 불씨를 지키는 막내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어르신 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과거 라이터가 없던 시절, 또 성냥도 제대로 없던 시절, 며느리들에게는 아들 낳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미션이 있었죠. 임무가 뭡니까? 아궁이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죠. 아궁이의 불씨는 워낙에 중요하니까, 그게 꺼지면 밥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난방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궁이에 하루 종일 불을 활활 태울 수는 없잖아요. 땔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불씨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며느리들에게 맡겼죠. 그 며느리들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아궁이 앞에서 꼬박꼬박 조금씩 졸아야만 했어요. 그런 며느님들의 희생과 노력 때문에 불씨는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그 다음에 아들이 또는 아버지가 산에서 나무 해와서 나무를 넣으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처음에 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불씨를 지키는 며느리의 심정으로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일 보셔도 좋고 또 본인의 일을 하셔도 좋지만 제가 졸지 않도록, 졸다가 꺼트리면 어떡합니까? 그걸 지키는 누가 있었죠?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있었죠. 네. 시누이와 시어머니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아궁이 불씨를 지켜주고 계세요. 참여연대 등의 단체도 그렇고, 야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나서주셔서 너무나 지금 감사하고요. 그런 그 소수에 불과하지만 사회 정의에 대해서 무릎 두고 지켜봐 주시고 이어져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분들의 힘으로, 그리고 여기 배은정 대표와 서울의 소리도 계시고요. 큰 박수 일단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별다른 이익은 안 생기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헌법을 위해서 계속 소리 높이고 참여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그분들이 그 불씨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가정의 그 아궁이 불씨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못하는데요. 좀 마음의 부채를 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무임승차하는 것 같아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냥 보통 시민, 보통 학생, 보통 주부, 보통 어머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있죠. 당연히 있죠.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나와서 목소리 높이고 또 참여하시고 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냥 묵묵하게 뒷받침해 주시는 다수의 국민들, 시민들의 힘이 정말 중요합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같이 참여하지 못하니까 난 저 사람들하고 달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의로운 말하기, 정의로운 글쓰기, 정의로운 추천하기, 정의로운 클릭하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도 3번째 온라인 서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서명 다 하셨죠? 네. 예. 서명 해주시는 그 한 분 한 분 3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서명의 그 힘과 무게가 얼마나 유중하겠습니까? 거기에 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거 안 하셔도 정의의 물결에 동참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 개 생기신다면 정의로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지금 주요 언론 방송이 침묵하고 있는 이야기 알려주시는 그런 대한 언론들의 가입 후원해 주시는 것도 정의로운 대단히 중요하신 행동들이고요. 그리고 단체나 정당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촛불 집회에도 한 번씩 참여해 주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이고 자랑스러워 떳떳한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임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권리입니다. 내 권리를 스스로가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흔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학적으로. 그래서 바쁘시고 힘드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여러 개 되시면 한 번씩 참여해 주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다. 그리고 절대로 결코 패배주의, 냉소주의에 빠지지 맙시다라는 거죠. 해봐도 안 되더라. 쟤네들은 너무 다수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 그래 차라리 나는 정치에 관심 끊고 내일인 할래. 이걸 우리가 패배주의라고 하죠. 그 패배주의를 너무나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배주의 덕분에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미워서라도 결코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냉소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야당도 똑같네. 쟤네들이랑 뭐 별거 있어? 양비론 이런 것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시민으로서의 권리 끝까지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정원 게이트가 과연 대한민국이 법이 바로 서고 원칙이 바로 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사회, 자랑스럽고 떳떳한 민주국가를 물려줄 수 있는지의 분기점,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고요.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내일이라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눈덩이 하나가 비록 작아 보이지만 저 높은 산에서 구르게 되면 다른 눈들이 갇히고 합치고 뭉쳐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엄청난 눈사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의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죠. 작은 눈덩이 하나가 구르고 굴러서 결국 눈사태를 만들어내듯이 여기 모이신 우리 정의로운 시민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작은 정의 눈덩이를 만들어서 이걸 밖에 나가서 계속 퍼뜨리고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고 동참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이 눈덩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사태가 이루어질 때까지 같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카이스트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 눈덩이 효과를 과학용어로 체인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연쇄반응. 그래서 하나하나가 각자의 힘이 1이라고 한다면 부딪혀가지고 이뤄내는 연쇄 핵융합 에너지는 그 각각의 합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엄청 잘 들립니다. 예. 네. 다름이 아니라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질문에 앞서 뭐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했는데
베트남 공산화 과정에서는 사실 공산당의 활동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내부 정부의 부패라던가 혹은 그런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어떤 부정 이런 문제들이 결국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집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서 한 2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사실 메카시즘, 종북 좌빨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되는 한 사이트가 있죠. 네, 일간 베스트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메카시즘 예를 드시면서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어떤 자유라는 것이 어떤 독재적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강요돼서 안 된다는 맥락의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일베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사실 카이스트 안에서나 제 친구들이라도 되게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얘네들을 법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규제해야 되는지, 혹은 비민주적이거나 혹은 인권 침해적인 발언까지도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허용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선을 정하고 거기에 이렇게 자유라는 것을 규정 짓고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요즘 이제 그 종북 좌빨과 같이 대두되는 문제가 소위 말하는 불법 선전 선동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긴 하지만, 사실 이 강연도 굉장히 선동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참여, 어떤 정의로운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선전 선동이라는 게 뭐 불법은 당연히 잘못됐겠지만 그냥 선전 선동 자체가 과연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병폐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어떤 정치 혹은 정의의 한 과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분이 사회과학 동아리죠? 회장님이세요. 선동이라고. 선동의 한가운데 계신 분께 박수 한번. 교수님과 선동의 달인이시군요. 아주 좋은 말씀과 질문 정말 고맙습니다. 일단 월남 폐망 원인에 대한 제가 사실 드렸어야 될 것인데 이야기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을 좀 많은 우리 학생들, 특히 일베에 계신 학생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질문 참 좋은 질문입니다. 자유란 것이 무조건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자유에는 늘 책임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사실 뭐 법학적으로 보면 이론이 많은데요. 무조건적인 보장설이 있고 사전적 책임설, 또 사후적 제한적 책임설,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허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넓은 의미이죠. 누구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제재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부분은 실현되고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없죠. 미국조차도 수정헌법 제1조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라고 대단히 가장 강한 헌법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런 표현의 자유가 다른 권리를 침해할 때, 다른 자유나 다른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대부분이 민사상이지만 일부는 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 민주국가에서 일반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은 사후적 제한적 책임론입니다. 즉 사전에 검열하거나 사전에 통제하거나 사전에 막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리, 재산 등을 침해했을 경우 그에 따라서 사후에 제한적으로 책임을 묻는 길은 마련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경우가 그것이 민사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강의에서 밥 벌어 먹고 사는데 어떤 분이 제 강의는 정말 이거 거짓이고 말도 안 되는 뻥꾸라니까 듣지 마시오라는 이야기를 막 퍼뜨려 다녀요. 그래서 제 강의가 다 뚝뚝 떨어져. 그럼 제가 수입 자체 경제에 손실 입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그러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부분은 허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은 다 동의가 되실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형사적 처벌 부분입니다. 국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법성을 문제 삼아서 형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가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상 명예훼손 처벌 조항이 있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있죠. 그리고 업무방해죄라든지 기타 형사적인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꽤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인권위원회나 또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곳에서는 반인권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국가보호법 해당 규정이라든지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라든지 이런 부분을 없애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베에 대해서 같은 것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누가 나쁘다, 누가 싫다. 걔네들은 일단 우리의 시대정신이 뒤떨어져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있죠. 하지만 그들의 표현의 자유가 누군가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일베란 사이트에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침해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들을 모두 다 찾아내서 처벌하기에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역량이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피해자 스스로도 특정인을 지정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기술상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해하다라는 접근인 거죠. 이 사이트가 대단히 유해하므로 사이트 자체의 폐쇄나 특정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유해 사이트 지정을 통해서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답은 사실 우리가 알기 어렵죠. 의견들이 달리니까. 그 이분의 의견도 역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있죠. 제 개인적인 의견만 물으신다면 저는 사실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하고 남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 피해자에 의한 자기 피해의 보상, 배상, 구상을 위한 노력은 전적으로 허용이 돼야 하고 보장돼야 하고 국가나 행정작용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거 제가 생각하는 답입니다. 최소화라는 것이 어디까지냐 해서 일베라는 사이트만 예를 들자면 제가 생각하는 답은 그 일베에도 여러 게시판들이 있잖아요. 게시판 중에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경쟁적으로 올리도록 하는 그 사이트에 대해서 첫째로 시정명령, 권고 등을 통해서 안 될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게시판만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지정하는 그러한 최소한의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주 대표적인 5.18 희생자들에 대해서 모욕을 한다든지 여성들에 대해서 심한 신체 성적 모욕을 한다든지 이러한 대표적인 반복적으로 행하는 개개인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는 것 이것이 제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굴려주시겠습니까? 네! 던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